지형 두 번째. 지형은 동쪽을 왼쪽으로 하고 서쪽을 오른쪽으로 한다. 머리 땅이 평평하면 왼쪽을 사용하고 군대는 땅이다. 교전하면서 물은 죽기를 각오해야 할 사지이다. 풀이 자라는 것은 땅이 단단한 곳은 하지 말라. 천리, 천정, 천완. 이것을 이로움을 무겁게 한다라고 한다. 전진하여 하니 이 일을 지키기 싫어한다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하니 이를 천고라고 한다. 왼쪽으로 돌아가야 하니 이를 라고 한다. 시야가 딱 트인 높은 곳에 진지를 구축해야 하며 해가 늦가를 왼쪽에 두면 이롭다고 하고 오른쪽에 두면 쌓인다고 한다. 5월에는 땅을 헤아려야 하고 7월에는 전군이 출동하게 되면 아침 저녁을 가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언덕을 등지고 왼쪽으로 물을 앞에 두어야 한다. 이를 따르는 자는 9가지 지형의 분류법은 사람의 보편적인 이법을 따르는 것이니 삼가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남은 이야기 손무의 마지막. 함려의 변신. 손무를 임명한 뒤에 오나라는 확실히 큰 변화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자가 겉에 없으면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른다며 푸념을 늘어놓을 정도로 여자를 밝히던 함려가 단호하게 여색을 멀리하였다. 후한시대의 오나라와 월나라가 투쟁하던 유적지에 관한 이야기와 두 나라에 관해서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지은 월절서라는 책에는 오나라의 수도인 고소성으로부터 70리 정도 떨어진 곳에 함려가 후궁들을 수용한 고대 궁성의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적혀있다. 이곳이 아마도 손무가 후궁의 목을 메고 함려에게 범법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는 일화 현장이 아닐까. 또 함려는 무기공장인 천리려에 궁녀 300명을 배치하여 작업을 돕게 하였다고 전한다. 다시 말해 함려가 아주 가까운 후궁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그 신분에서 벗어나 무기 생산의 제1선에서 일하는 기술자에게 할당하였다는 말이다. 이 전례가 없는 우대책에 의해 오나라에는 우수한 기술자들이 앞다퉈 보이고 무기 생산 체제는 매우 진보하여 당시 최고의 기술 수준에 도달하였다. 천리려는 간장검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어 오나라 군대는 언제나 최신 무기로 전투에 임할 수가 있었다. 왕이 자신의 서명을 새긴 무기를 주조하는 풍습을 시작한 것도 함려하였다. 공호 왕관검이나 대왕광과는 무기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었다. 함려는 칼에 자신의 글을 새겨넣어 스스로 아껴 쓰면서 큰 공로를 세운 전사들에게도 성능 좋은 큰 칼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함려의 궁전 유적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거대한 것으로 사대라고 한다. 이는 아마도 손무와 함려가 만난 곳이고 곁에 별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다. 원래 이곳은 오나라 왕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호화로운 궁전이었다. 그런데 손무를 만나고 나서 함려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군대의 훈련, 특히 활쏘기 연습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초나라를 정복한 뒤에 응거하던 곳에 고서대를 건설하였는데 이 주변에 구국로라는 성밖에 혼잡한 도로에 있었다. 이 성의 대란 이름뿐으로 기초를 높이 올리지 않고 높은 누각도 세우지 않았으며 특별한 장식도 하지 않고 여기서 일반 서민의 생활을 관찰하였다고 전한다. 전략물자가 된 닭. 또 월절서에는 고소성 밖에 개피어라는 곳이 있는데 닭을 대규모로 사육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달걀과 닭고기를 시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전쟁 때에 행군하면서 휴대하기 쉬운 식육, 즉 전략물자로서 길렀던 것 같다. 물론 닭을 많이 길렀다는 것은 농업정책으로도 막대한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대왕관과는 긴 꼬리닭과 같은 닭무리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러한 닭 사육 정책의 성공은 오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뒷받침하였는데 이건 역시 함려에게는 큰 긍지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수 있다. 함려 자신은 식사도 절제하여 반찬도 2가지 이상은 먹지 않았다. 초나라의 자서의 증언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도 깔개를 겹으로 포개지 않고 전쟁터에서의 생활을 되새겼고 전투 선박이나 전차에도 특별한 장식을 붙이지 않았고 옷에도 술을 놓지 않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주의 깊고 검소한 자세를 보였으므로 백성은 고생하며 세금을 바치면서도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돌림병이 돌아서 백성이 죽어나갈 때에는 고아들을 모아서 기르고 함려 스스로 사망자가 많이 나온 것을 돌아보며 어루만져 주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생업을 회복시켜 주어서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므로 왕에게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전쟁터에서는 음식을 끓여서 준비를 할 때에도 병사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비로소 먹었다. 그래서 함려가 첫 수저를 뜨면 전군이 일제히 함께 먹는 습관이 생겼다. 병사들은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언제 죽더라도 상관없다고 여기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삼양저의 병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여기에도 손무와 그의 병법에 사마법의 그림자가 은연중에 보인다. 이렇게 병사를 키우고 군대를 전진시킨 지 9년째가 되었을 때 오나라 군대는 백거에서 초나라 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하였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초나라의 수도 영해까지 진격하여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었다. 드디어 함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손무의 비극적인 죽음. 이처럼 최고의 병법을 펼친 전략가이고 철학가이고 정치가이고 무엇보다 거대한 조직을 만들고 움직인 지도자로 크나큰 성공을 본 손무였지만 그 최후는 매우 비극적이었다. 먼저 강국인 초나라를 정복한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 소왕의 도망에다가 함려와 부계의 형제의 싸움까지 겹쳐서 초나라의 괴뢰 정권을 세울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윽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초나라 북쪽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군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함려와 오나라의 지금 주력 부대는 영을 빠져나갔다. 그리고는 공서지기로 남하하는 초나라 군대를 습격하였지만 타이밍에 맞지 않은 데다가 부계가 배반하고 오나라 본국으로 돌아가 멋대로 오나라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결국 오나라 군대 내부가 스스로 혼란하여 패배하고 말았다. 함려는 곧바로 남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수도인 고소로 빠르게 달려가 부계를 공격하였다. 이것으로 오나라는 초나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손무라는 위대한 이름은 쓰러져 갔다. 이후 오나라의 기록에 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전한 시대의 책임 회남자의 병략훈의 군주와 신하의 믿음이 무너지면 저 위대한 손무라도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없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위대한 군신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내란 상태를 어쩌지는 못하는 것이다. 손자병법의 성립. 그러면 손자병법은 언제 지어져 어떻게 전해진 것인가? 손무가 오나라 왕 함려와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함려는 그대의 병서 13편을 내 모두 읽었다네라고 말하고 있다. 손자병법의 주요 부분이 13편인 것은 은작산 죽간본에서도 확인되었고 청해성 대통령의 한나라 때의 분묘에서 발견된 상송가책 죽간에서도 13편이라는 숫자가 확인되고 있다. 오나라 왕이 보았다고 하는 병서는 아마도 손무가 오나라 왕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병법을 오나라의 군주와 신하가 알기 쉽게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형식을 취한 것은 오나라 왕이 손무를 직접 같이 만나볼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험임에 틀림없다. 오나라 왕을 노리는 자객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함려는 선왕인 요를 요리사로 가장한 자객 전제를 시켜 암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여진 최초의 글이 바로 손무가 구상한 전쟁 기획서이다. 오나라 왕은 병서를 읽어보고 오자서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뒤 혼자서 만나보기로 결단하였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성립한 손자병법은 은작산 죽간본 등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주석과 보충 자료들을 붙여서 오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궁정의 기록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손무의 죽음, 오자서의 실각, 그리고 오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손무의 언행을 적은 손자병법의 원본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영원히 묻히고 말았다. 법료가 살아남았다. 손자병법도 표정해지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나라 왕의 서재에서 전국시대의 서가로 전해졌다. 그 사이 역사의 공백에 묻혀진 부분은 아마도 월나라 왕 구천에 의한 모나라 멸망 과정일 것이다. 구천과 그의 신하들은 오나라를 정복하고 궁궐에 있던 미녀들과 재물뿐만 아니라 엄청난 기록을 모두 얻게 되었다. 범려와 대부종과 같은 월나라의 현명한 신하들은 아마도 미녀나 재물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먼저 오나라가 제나라나 진나라 등 다른 나라와 주고받은 외교 문서나 오나라가 전성기에 초나라를 정복할 때 빼앗은 기록들을 구하며 사관이 관리하고 있던 기록 보관실을 몽땅 조사하였음에 틀림없다. 그 속에는 물론 손자병법이 잠자고 있었다. 그 잠을 깨워 방대한 대나무 책의 산에서 이 위대한 군사 이론의 존재를 발견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범려나 대부종은 월나라 사람은 아니었다. 한나라 때의 대학자인 양홍의 방언 연구소인 양자방언의 리자를 초나라 말로는 려라고라 한다라는 말로 보아 이름에서부터 초나라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종의 본명은 문자금이라 하였고 원래 초나라 평왕의 신하였다고 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두 사람은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월나라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월나라 왕 구천을 지원하였다. 이는 마치 두 사람이 본사인 초나라에서 관련 벤처회사인 월나라로 파견된 기술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초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동맹국인 월나라에 파견되어 오나라의 배후를 습격하게 만드는 전략적 사명을 완수한 인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구천은 범려에게 오나라를 정복하면 영토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오나라가 멸망하자 대부종과 범려는 정말로 오나라의 옛 영토의 절반, 즉 회수 유역으로부터 장강까지의 단양동산과 대하동산까지의 지역을 본국인 초나라에 되돌려 주었다. 더구나 여수 이북의 땅을 송나라에, 사수 유역을 노나라에 주면서 초나라를 지원한 은공에 보답하였다. 지금의 강소성, 안이성과 하남성, 호북성까지 넓어진 오나라의 옛 영토 가운데 구천이 손에 넣은 것은 동산 지역을 제외한 강소성뿐이었다. 분명히 절반 이상의 영토를 무조건 나누어 준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역사책인 사기의 월왕 구천 세가를 보면 이렇게 좋은 땅덩어리를 주어도 좋은가라고 걱정할 정도였다. 오나라 왕 부차의 협박에 떨고 있던 주나라 원왕은 엄청난 보물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종묘의 희생으로 바친 소의 고기로 담례를 하고 패자의 칭호를 구천에게 주었다. 싸우지 않고서 오나라 땅을 받은 제후들은 환호하며 구천을 칭송하였다. 그대로 대부종의 외구 전략에 따라 낙양 근처에서 제후회의인 회맹을 개최하였다면 오나라 왕 부차가 멸망에 머지않았던 천하를 호령하는 맹주의 지위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월나라 족장인 구천은 그런 혀에 발린 칭찬이나 인사말이 기뻐하는 문화적인 인간이 아니었다. 저 녀석들은 역시 초나라 사람이다. 나나 월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초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이다. 저 녀석들에게 우리 월나라는 오나라를 타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며 크게 실망하였다. 오나라 정복 직후 결국 구천은 제후회의에 나가지 않았다. 구천의 불신에 사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의 정권에 눌러앉아서 초나라의 알랑거리는 외교 정치를 계속하던 대부분종은 드디어 구천이 내려준 칼로 자살하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범례는 구천의 사람됨을 미리 짐작하고 도망쳐서 살아남았다. 월나라의 손이 미치는 초나라에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대는 죽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앞에 말한 월왕 구천 세가에는 범려가 월나라에서 제나라로 멸망하고 나서 치이자피라고 이름을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치이는 술을 담는 말가죽 주머니를 말한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오나라 왕 부차가 신하인 오자서의 총관을 싫어하여 그를 죽이고 난 뒤 그의 시체를 바로 이 치이에 넣고 내다버렸다는 일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범례는 스스로 구천을 떠나버린 것을 오자서의 처지에 자신을 비겨 이와 같이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한다. 또 다른 의견에는 옛 제나라 말에 철면피나 후엄무치라는 뜻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남은 자신을 자학적으로 스스로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한다. 한나라 때의 학자인 유양의 설원 신술에는 이 치이자피와 전성과의 대화가 인용되어 있다. 아마도 도서목록집인 한서 예문지 권무류의 책 이름이 전하는 범려의 2편에서 뽑은 것으로 보인다. 범려의 대화 상대인 전상은 자신의 군주인 광공을 살해한 때에서부터 10년 이상이나 제나라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다. 공자는 전상의 군주 암살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그 전상에게 고용되어 재상의 대리가 되어 낙야까지 진출한 구천을 대응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전상은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여성을 수백 명이나 모으고 70명이 넘는 자식을 두었다. 남의 아이도 양자로 들여서 전시성을 붙였다. 많은 수의 일벌에게 여왕벌을 지키게 하듯이 전시의 동족으로 제나라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려고 한 것이다. 끝없는 욕망의 화신 같은 인간이었다. 그러한 전상이 자신 자피를 업신여기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와 나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날까? 그러자 자피는 꿋꿋하게 대답하였다. 전상,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멸망합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 살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진리의 불멸을 믿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까지 전해진 것이다.